솔직히 17년째 과장이면 회사에서 뭘 한 거예요? 저런 고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팀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상무 조카라는 낙하산 과장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대놓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 17년째 과장이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만년 과장이 왜 17년째 같은 자리에 있는지를. 15년 전 동료 120명의 목숨이 걸린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고인물이라 불리던 남자가 꺼낸 USB 하나가 8조 원짜리 국가 사업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된다는 것을.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대한 ENC 본사 12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아직 아무도 없는 시간, 복도 끝에서 슬리퍼를 끌며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으니 만년과장 오정수였다. 올해 52, 입사 27년 차에 과장 직급만 17년째인 이 사람은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다. 가방을 자기 자리에 내려놓고 곧장 탕비실로 향하는 것,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오정수의 하루 시작이었다. 왔어? 오늘도 힘내보자.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오정수는 믹스커피를 한 잔씩 타서 건넸고 받아드는 쪽에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고맙다는 말조차 잊을 정도였다. 막내 사원 한유진이 양손에 서류를 들고 허둥대며 들어오면 유진아 가방 먼저 내려놓고 이것부터 마셔라며 자리까지 가져다 주는 사람이 오정수였고 대리 3년차 박재윤이 눈을 비비며 출근하면 재윤아 어제 야근했지? 오늘은 좀 일찍 보내줄게라며 커피잔을 쥐어주는 사람도 오정수였다. 이 팀에서 오정수의 위치는 독특했다. 직급은 과장이지만 과장의 권위를 내세우는 법이 없었고 나이는 팀 내 최고참이지만 꼰대 소리를 듣는 법도 없었다. 후배가 기획서를 들고 오면 자기 일을 젖혀놓고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오정수의 방식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방향을 잡아주고 문장을 다듬어주면서도 절대 자기 이름을 올리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야, 이거 네가 쓴 거야? 기가 막히네. 여기 이 부분만 살짝 다듬으면 상무님이 바로 결제할 거다. 그렇게 후배 이름으로 올라간 기획서가 상무에게 칭찬을 받으면 오정수는 탕비실에서 믹스커피를 타며 혼자 피식 웃었고 그 모습을 본 적 있는 박재윤만이 그 웃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회식 자리에서는 막내보다 먼저 집게를 들고 고기를 올렸으며 팀원 누군가가 표정이 어두우면 어김없이 밥이나 먹자라고 끌고 나가서는 소주 한 잔 앞에 두고 말없어 들어주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신입사원 한유진이 입사 첫 달에 작성한 시장 분석 보고서가 팀장에게 퇴짜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한유진이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닦고 나오는 걸 오정수가 봤던 것이다. 오정수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퇴근 시간이 되자 한유진의 책상 위에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다. 유진아, 내일 아침에 같이 보자. 금방 고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오정수는 한유진보다 더 일찍 나와서 보고서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1시간 동안 같이 수정한 그 보고서는 그날 오후 팀장의 결재를 단번에 받아냈다. 한유진이 과장님 이름도 같이 올릴게요라고 했을 때 오정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다. 무슨 소리야? 이건 네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잖아. 또 한 번은 박재윤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밤새 준비했는데
당일 아침에 노트북이 고장나서 자료가 날아간 적이 있었다. 박재윤이 새파랗게 질려 있을 때 오정수가 조용히 USB 하나를 건넸는데 거기에는 박재윤이 작업하던 파일의 백업본이 들어 있었다. 박재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있냐고 물었을 때 오정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어제 네가 퇴근하고 나서 혹시 몰라서 하나 복사해뒀어. 중요한 발표잖아. 그런 사람이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아무도 모르게 챙겨두는 사람. 팀원들은 오정수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그 이유는 단순했다. 자기 성과에 욕심이 없으면서도 남의 성과에는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느 조직에서든 드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유쾌한 만년 과장에게는 전략기획팀 그 누구도 모르는 과거가 하나 있었다. 15년 전 대한ENC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던 시기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건설 경기가 바닥을 쳤고 사측은 생산직 120명의 정리해고를 통보하며 칼을 빼들었다.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과장 2년차의 오정수였는데 37의 젊은 위원장은 석 달간 사측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고 밤새 협상 테이블에 앉아 논리와 수치로 경영진을 몰아붙인 끝에 단 한 명의 해고도 없이 막아냈다. 그 석 달간의 싸움은 처절한 것이었다. 사측은 구조조정 전문 컨설팅 펌까지 투입해서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오정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한 줄 한 줄 분석해가며 인건비 삭감 없이도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했고 그 대안의 정밀함에 사측이 고용한 컨설턴트들조차 반박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전설처럼 남아 있었다. 노조원들 사이에서는 오 위원장이 경영진보다 회사 사정을 더 잘 안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였다. 대신 그가 치른 대가는 혹독했다. 그의 인사 시즌, 특별 승진이 가능한 실적을 쌓았지만 차기 차장 승진 명단에서 오정수의 이름은 조용히 빠져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인사 시즌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오는 일은 다시 없었다. 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대놓고 막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매번 다음해라는 말과 함께 이름이 빠질 뿐이었는데 조직이라는 곳에서 그 다음해가 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셈이었다. 오정수의 실력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를 기억하는 오래된 임원 몇몇은 가끔 이런 말을 했다. 오정수?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올라갔으면 지금 전무는 달고 있을 사람이야. 빈말이 아니었다. 오정수는 한국 최초의 복합 신도시 마스터 플랜을 설계한 기획자였으며 당시 그가 작성한 보고서는 업계에서 교과서처럼 돌았을 만큼 정밀하고 치밀한 것이었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획이라는 것이 단순히 서류를 잘 쓰는 능력이 아니라 법규와 현장과 예산과 정치를 동시에 꿰뚫어야 하는 종합적 역량이라는 점에서 오정수는 이미 그 시절에 임원급의 판단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이야기를 꺼내는 법이 없었다. 가끔 후배들이 과장님, 예전에 대단한 프로젝트 하셨다면서요? 라고 물으면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에이, 옛날 이야기하면 뭐하나. 지금 이 팀이 잘 되면 되지. 그래서 전략기획팀의 젊은 팀원들은 몰랐다. 매일 아침 자신들에게 믹스커피를 타주고 기획서를 같이 봐주고 회식 때 고기를 구워주는 이 사람 좋은 만년과장이 한때 120명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경영진 앞에 홀로 섰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대가로 17년이라는 시간을 같은 자리에 묶여 있으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억울해하는 내색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것을. 오정수는
오늘도 탕비실에서 전기포트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출입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 팀원들이 하나둘 들어올 시간이었다. 그해 봄 전략기획팀에 경력직 과장이 한 명 발령받았다. 강민혁 34. 이력서만 놓고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미국계 컨설팅 펌에서 4년, 국내 대기업 기획실에서 2년을 거쳤으니 경력직 과장으로 들어오는데 서류상 하자는 없었다. 면접도 받고 절차도 밟았고 인사위원회 결재도 떨어졌다. 다만 사내에서 입을 모아 수군거리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강민혁이 경영관리본부 김태진 상무의 조카라는 사실이었다. 누구도 대놓고 낙하산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전략기획팀처럼 사내에서 핵심 부서로 꼽히는 곳에 경력직 과장이 곧바로 배치되는 것은 아무리 이력이 좋아도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강민혁은 첫 출근 날부터 달랐다. 팀원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자리에서부터 해외 컨설팅 펌 시절의 프로젝트 사례를 영어 약자로 쏟아냈고 글로벌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이라는 단어를 문장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며 팀 분위기를 장악하려 들었다. 맞은편에 앉은 박재윤이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슬쩍 들여다보더니 이거 아직도 이런 포맷으로 쓰세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진작에 바뀌었는데 라고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는데 그 한마디에 담긴 것은 조언이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시키려는 성급기였다. 그리고 강민혁의 시선이 오정수에게 닿았다. 오정수의 자리는 창가 구석이었다. 낡은 양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모니터 옆에는 형광펜으로 줄 그은 법규집이 쌓여 있었으며 화면에 띄워진 엑셀 서식은 한눈에 봐도 연식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책상 한쪽에는 믹스커피 봉지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팀원들 이름이 적힌 머그잔이 줄지어 있었는데 강민혁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시대에 뒤처진 풍경으로 보였을 것이다. 강민혁이 다가가서 명함을 내밀며 인사를 했고 오정수가 일어나서 양손으로 명함을 받으며 웃었다. 강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정수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강민혁이 명함을 받아들며 오정수의 자리를 한번 훑쳤다. 오 과장님, 입사 연차가 어떻게 되세요? 27년 됐어요. 과장 직급은 꽤 되셨죠? 네, 좀 됐죠. 오정수는 웃으며 넘겼지만 강민혁이 던진 질문의 의도는 팀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27년 차의 과장이라는 것은 이 조직에서 어떤 의미인지 강민혁은 첫날부터 정확하게 재고 있었던 것이다. 명문대의 해외 경력까지 갖춘 자신이 17년째 과장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같은 직급이라는 사실이 강민혁에게는 일종의 모욕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시켜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며칠이 지나자 강민혁의 본색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팀 회의에서 발언할 때마다 제가 맥킨지에 있을 때는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냈고 팀원들의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건 국내 시장만 보는 시각이에요. 좀 더 글로벌한 관점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새로운 시각이라며 경청하는 분위기였지만 문제는 강민혁의 지적이 실무적 대안 없이 기존 방식을 깎아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었다. 한 번은 점심시간에 강민혁이 팀원 몇 명과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오정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 오정수가 자리에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였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17년 차 과장이면 회사에서 뭘 한 거예요? 나 같으면 진작에 나갔을 텐데. 저런 고인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팀이 역동적으로 안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같이 앉아있던 후배 하나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김태진 상무의 조카라는 배경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야기가 박재윤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박재윤이 오정수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 오정수의 반응은 담담한 것이었다.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지. 17년 차 과장이면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과장님, 그게 지금 웃을 일이에요? 뒤에서 대놓고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재윤아, 누가 뭐라 하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그 친구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나한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보고서 마감 잘 챙겨. 박재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사귀고 있었다. 강민혁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입사 2주째부터였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커피 타임을 이용해 팀원들에게 하나둘 접근하기 시작했는데 방식이 교묘했다. 직접적으로 오정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맥과 배경을 은근히 내비치는 방식이었다. 저 이번에 김태진 상무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면 같이 가실래요? 해외 연수 프로그램 자리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상무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무 라인과의 연결고리를 팀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었고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자기 사람을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팀원 중 일부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승진을 앞둔 차장급이나 인사평가에 민감한 대리급에서 강민혁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오정수는 그런 흐름을 모르지 않았다. 팀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섞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똑같이 탕비실에서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출근하는 팀원에게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으며 후배가 기획서를 들고 오면 여전히 자기 일을 젖혀놓고 같이 봐주었다. 어느 날 저녁 팀원들이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 오정수와 박재윤만 남았을 때 박재윤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과장님, 강 과장이 요즘 사람들한테 상무님 라인을 들이밀고 있어요. 눈에 보여요. 오정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새로운 사람이 자기 자리를 잡으려는 건 당연한 거야. 누구나 그래. 근데 과장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잖아요. 뒤에서 하는 말도 그렇고. 오정수가 그제야 고개를 돌려 박재윤을 보며 웃었다. 내가 좀 무시당한다고 팀이 망하는 건 아니잖아. 걱정 마. 실력 있는 사람이면 팀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실력이 없으면 어차피 시간이 보여줄 거야. 박재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돌아서는 오정수의 등 뒤에서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과장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강민혁이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팀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겉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보였지만 회의 때 발언 순서가 달라졌고 보고서, 검토 흐름이 달라졌으며 팀장에게 올라가는 보고 라인에 강민혁이 자연스럽게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김태진 상무가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강 과장한테 좀 더 기회를 줘봐. 능력 있는 친구니까라고 말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 이후로 팀장의 태도도 미묘하게 기울기 시작했다. 그런 흐름 속에서 터진 것이 산업단지 기획안 사건이었다. 오정수가 2주간 공을 들여 작성한 지방산업단지 활성화 기획안이 팀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날이었다. 오정수가 직접 만든 기획안이 회의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오랜만의 일이었는데 그동안은 후배들의 보고서를 뒤에서 다듬어 주는데 시간을 쏟느라 자기 이름으로 기획안을 올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획안에는 오정수만이 가진 것들이 담겨 있었다. 27년간 현장을 다니며 쌓아온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인맥에서 얻은 생생한 현장 정보, 과거 유사 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촘촘한 분석, 그리고 법규와 예산의 현실적 제약을 감안한 단계별 실행 로드맵까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쓸 수 없는 종류의 기획안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오정수가 기획안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강민혁이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오 과장님. 강민혁은 기획안을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을 만들었는데 그 표정이라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하는 얼굴이 아니라 실소를 참는 얼굴이었다. 이건 솔직히 시대착오적입니다. 데이터 기반 분석이 전혀 없고 글로벌 벤치마킹도 빠져 있어요. 이런 기획안이 올라오는 자체가 우리 팀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회의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정수에게로 향했고 몇몇은 입을 벌린 채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같은 과장이 같은 과장에게, 그것도 나이로는 18년이나 선배인 사람에게 팀회의 자리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무례를 넘어 모욕에 가까운 것이었다. 강민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오정수의 기획안을 회의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자기 노트북을 열어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띄웠다. 화면에는 해외 스마트 산업단지 사례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펼쳐졌고 글로벌 데이터와 트렌드 분석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세련된 자료였지만 현장을 아는 사람이 본다면 한국지방산업단지의 현실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과서에서 베낀 듯한 내용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는 것이었다. 저는 이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은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태진 상무의 그림자가 그 고개 끄덕임 뒤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오정수는 조용히 자기 기획안을 챙겨 넣으며 말했다. 강 과장님 자료가 깔끔하네요. 다들 이걸로 방향 잡아보죠. 담담한 목소리였다. 화가 난 기색도 억울해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회의실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고 팀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인 채 오정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재윤이 오정수를 붙잡았다. 박재윤의 얼굴에는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과장님, 왜 참으세요? 그 기획안 과장님이 얼마나 공들인 건데. 2주 동안 퇴근도 늦게 하시고 쓰신 거잖아요. 오정수는 박재윤의 어깨를 툭 치며 웃었다. 재윤아, 내 체면이 중요하냐? 팀이 잘 되는 게 중요하냐? 강 과장님 안이 진짜 좋으면 그걸로 가는 거지. 나야 뭐 다른 것 또 쓰면 되지. 그게 말이 돼요? 현장도 모르는 사람이 해외 자료 갖다 붙여놓은 게 뭐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내 판단이고 팀장님이 결정한 거니까 따르는 거야. 재윤아, 조직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곳이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리에서 내 일을 잘하는 거야. 알겠지? 웃으며 돌아서는 오정수의 뒷모습을 박재윤은 말없이 바라보았고 그 뒷모습에서 처음으로 쓸쓸함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이후로 강민혁의 행보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김태진 상무의 힘을 등에 업고 팀 보고 라인에서 오정수를 완전히 제외시켰으며 주요 회의에서 오정수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팀 회의에서 강민혁이 대놓고 한 말이었다. 오 과장님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료 정리나 후방 지원 쪽을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면 기획은 저희가 가져갈게요. 같은 과장이 같은 과장에게 사실상 허드렛 일을 공식적으로 떠넘기는 순간이었고 회의실에 있던 팀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팀장이 침묵으로 동의한 이상 그것은 사실상 팀의 결정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오정수는 그날도 군말 없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정수의 업무는 달라졌다. 주요 기획에서 빠지는 대신 후배들의 보고서를 검토해주고 데이터를 정리해주고 신입사원 교육 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일을 도맡았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후배들이 내일 아침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날이 잦아졌고 팀원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과장님, 이건 제가 할게요라고 하면 오정수는 늘 같은 말로 받아넘겼다. 아이고, 나는 이런 게 더 편해. 너희가 앞에서 잘하면 되지. 그 말이 진심인지 체념인지 팀원들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정수가 뒤에서 정리해주는 자료의 품질이 달라진 뒤로 후배들의 보고서 통과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사실이었고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박재은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팀원들이 모두 퇴근한 빈 사무실에서 오정수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회의 때 강민혁에게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산업단지 기획안이 들어 있었다. 오정수는 그 기획안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고 한 장 한 장 들여다보았다. 잠깐, 아주 잠깐 오정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입술이 한 번 달싹였고 눈빛에 무언가가 스쳤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서글픔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오정수는 기획안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었고 서랍을 닫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불을 껐다. 텅 빈 사무실에 모니터의 대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복도로 나가는 오정수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강민혁이 팀의 실질적 주도권을 쥔 지 2달쯤 지났을 때 대한ENC 전체를 뒤흔드는 소식이 내려왔다. 정부가 추진하는 8조 원 규모의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수주전이 공식 공고된 것이었다. 전국 5개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차세대 도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교통에너지 행정의료 교육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묶는 국가 단위 프로젝트였다.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규모의 사업이었고 이 수주에 성공하면 대한ENC는 단숨에 업계 1위로 도약하는 반면 실패하면 경쟁사에 치명적으로 밀려나는 구도였기에 회장 이수만이 직접 전략기획팀을 불러 이건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프로젝트 제안 요청서가 내려온 날 전략기획팀 전원이 회의실에 모였다. 팀장이 제안 요청서 문서를 나눠주며 각자 검토 후 방향을 잡자고 했고 팀원들은 저마다 한 부씩 받아 읽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받자마자 빠르게 훑으며 형광펜으로 줄을 긋기 시작했고 박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꼼꼼히 읽어 내려갔다. 오정수도 한 부를 받아 읽었다. 그런데 오정수의 읽는 방식은 다른 팀원들과 달랐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이 멈추는 지점이 있었고 눈이 특정 문장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보였다. 27년간 수없이 많은 광급 사업 제안 요청서를 읽어온 사람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보이기 마련이었다. 오정수는 아무 말 없이 제안 요청서를 다 읽은 뒤 여백의 몇 가지를 메모했다. 지자체 조례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적용 범위, 기존 인프라 호환성 문제. 이 3가지가 이 사업의 핵심 리스크라는 것을 오정수는 문서를 읽는 그 자리에서 짚어낸 것이었다. 강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글로벌 스마트 시티 트렌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리드해야 합니다. 제가 맥킨지에 있을 때 두바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 자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요. 팀장이 잠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지만 이미 김태진 상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와 있었던 모양이었다. 강 과장이 실무 총괄을 맡는 게 어떻겠나? 상무님도 그게 좋겠다고 하시더라. 팀장의 결재가 떨어지면서 강민혁이 프로젝트 실무 총괄 자리에 앉았고 8조 원짜리 국가사업의 제안서 작성 정권이 입사 2달 된 경력직 과장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강민혁은 실무 총괄을 맡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오정수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팀 회의에서 프로젝트 투입 인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민혁은 오정수의 이름을 빼놓았고 오정수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자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는 워낙 속도가 중요해서요. 과장님은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세요. 연차 소진도 하실 겸 휴가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다.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에서 27년 차 기획 베테랑을 빼고 휴가를 보내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다. 박재윤이 참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강 과장님, 오 과장님은 광급 사업 경험이 팀에서 가장 많으신 분인데 빠지시면 현장 쪽 검토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강민혁이 웃으며 대답했다. 박 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현장 경험보다 글로벌 데이터와 최신 트렌드가 핵심입니다. 오 과장님의 경험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외 네트워크로 최고 수준의 자료를 확보할 겁니다. 팀장이 침묵으로 강민혁의 결정을 승인했다. 김태진 상무의 결재가 이미 떨어진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팀원들 몇 명이 회의 후에 오정수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박재윤은 대놓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오정수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웃었다. 걱정 마. 강 과장님이 능력 있는 분이니까 잘할 거야. 나는 오랜만에 낚시나 갈게. 붕어가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야. 가벼운 농담에 팀원 몇 명이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편안함은 없었다. 오정수가 사무실을 나서기 전 박재윤이 뒤따라 나와 복도에서 붙잡았다. 과장님, 진짜 이대로 가시려고요? 오정수가 걸음을 멈추고 박재윤을 돌아보았다. 잠깐 무언가를 고민하는 표정이 스쳤고 이내 입을 열었다. 재윤아, 하나만 부탁하자. 제안서 쓸 때 법률 검토 부분 꼼꼼히 챙겨라.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쪽이 좀 걸린다. 이번에 시행령이 바뀌었거든. 박재윤이 눈을 깜빡였다. 오정수의 말투는 가볍게 한마디 던지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구체성은 이미 프로젝트의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가 다 다르니까 5개 거점 도시 조례를 하나하나 대조해봐. 이거 놓치면 나중에 크게 터져. 과장님, 그걸 벌써 다 보신 거예요? 오정수는 웃으며 박재윤의 어깨를 툭 쳤다. 제안 요청서 읽으면 보이는 거지. 뭐 별거 아니야. 강 과장님한테 잘 전달해. 그리고 손을 흔들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박재윤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뭔가 묵직한 것이 가슴에 얹히는 느낌을 받았다. 과장님은 쉬러 가는 게 아니라는 직감이었다. 박재윤은 다음 날 강민혁에게 오정수의 당부를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검토, 지자체별 조례 대조. 강민혁은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런 건 나중에 법무팀이 알아서 해요. 지금 중요한 건 글로벌 벤치마킹 데이터를 확보하는 겁니다. 세부 실무는
프레임이 잡힌 다음에 챙겨도 늦지 않아요. 박재윤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오정수의 자택 서재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낮에 출력해온 제안 요청서 사본이 펼쳐져 있었고 노트북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열려 있었다. 스마트시티 관련 법규, 5개 거점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기존 도시, 인프라, 기술 규격. 모두 공개 자료였고 회사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오정수는 한 줄 한 줄 읽어가며 머릿속에서 제안서의 골격을 그리기 시작했다. 27년간 현장을 뛰며 쌓아온 것들이 있었다. 지자체 도시계획과 담당자들의 연락처, 인프라, 시공업체 기술이사들과의 오래된 관계, 과거 유사 사업에서 무엇이 성공했고 무엇이 실패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억. 그것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없는 사람의 몸속에만 저장되어 있는 종류의 정보였다. 오정수가 오래전 알고 지내던 경기도 모시청의 도시계획과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저 대한ENC 오정수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를 받은 상대는 반가운 목소리로 응했다. 오정수가 궁금해하는 것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실무적 디테일이었고 이런 전화가 그날 밤에만 서너 통 이어졌다. 한편 강민혁도 움직이고 있었다. 해외 컨설팅 펌 시절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려 글로벌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유명 대학 교수에게 자문 의견서를 의뢰했으며 해외 벤치마킹 자료를 수집하는 데 예산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으니 강민혁이 해외 자문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대표가 컨설팅 펌 시절 같이 일하던 동료라는 점이었다. 자문료 규모도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었는데 실무진 중 한 명이 이 금액이 좀 과하지 않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강민혁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글로벌 수준의 자문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비용 아끼려다 퀄리티 떨어지면 그게 더 큰 손해예요. 실무진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고 그 계약서는 김태진 상무의 결재를 받아 처리되었다. 강민혁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화려했다. 해외 사례를 가득 채운 프레젠테이션이 매주 업데이트되었고 글로벌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으며 자문 교수의 이름이 찍힌 의견서가 제안서에 권위를 더해 주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팀장도 김태진 상무도 그 속도에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팀원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현장을 아는 실무진일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박재윤이 한 번 회의에서 손을 들어 말한 적이 있었다. 강 과장님, 5개 거점 도시의 기존 인프라 현황 조사는 언제 하나요? 연동 설계를 하려면 현장 데이터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민혁은 화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그건 글로벌 표준 모델을 적용하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검증된 연동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현장 데이터는 나중에 맞추면 돼요. 근데 한국 지자체마다 인프라 규격이 다 달라서 글로벌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박 대리, 그런 사소한 실무는 프레임이 잡힌 다음에 조정하면 됩니다. 지금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는 게 중요해요. 박재윤은 입을 다물었다. 오정수가 떠나기 전에 당부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었지만 이 회의실에서 더 이상 말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사소한 실무라는 한마디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정수의 자택 서재에서는 매일 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낮에는 인맥을 통해 현장 정보를 확인하고 밤에는 공개 법규 자료를 대조하며 대안 제안서의 골격을 한 줄 한 줄 채워가고 있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27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감이 말하고 있었다. 지금 저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터진다고. 그리고 그때 누군가는 수습을 해야 한다고. 강민혁이 프로젝트 실무 총괄을 맡은 지 3주가 지나면서 팀원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업무 방식은 한마디로 자기 중심이었다.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내렸고 팀원들의 의견은 묻기만 할 뿐 반영하는 법이 없었으며 야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성과 보고서에는 자기 이름만 올렸다. 팀원이 밤새 작성한 자료가 다음날 강민혁의 프레젠테이션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출처는 어디에도 없는 일이 반복되었다. 박재윤이 어느 날 퇴근길에 같은 팀 후배 한유진과 나란히 걸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 과장님이 계실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한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 과장님은 우리가 만든 자료에 항상 이름을 넣어주셨잖아요. 강 과장님은 정반대예요. 우리가 만든 건데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보고하시니까. 그것만이 아니야. 현장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 내가 인프라 호환성 문제를 3번이나 얘기했는데 3번 다 사소한 실무라고 잘렸어.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고 각자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라 있었다. 이 프로젝트 이대로 괜찮은 건가? 강민혁의 제안서는 겉보기에는 날마다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었다. 해외 스마트 시티 벤치마킹 자료가 쌓여갔고 글로벌 컨설팅 펌의 데이터가 화려한 그래프로 변환되어 프레젠테이션을 채웠으며 유명 교수의 자문 의견서가 제안서에 무게를 더해 주었다. 김태진 상무에게 올라가는 중간 보고에서 강민혁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상무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가 경쟁사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입니다. 수준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김태진 상무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 보고는 회장에게까지 올라가 전략기획팀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화려한 껍데기 안쪽에서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이 총동원한 해외 데이터들은 한 가지 치명적인 공통점을 갖고 있었으니 한국의 현장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두바이의 스마트시티 모델은 사막 위에 도시를 새로 짓는 프로젝트였지만 한국의 스마트시티는 이미 수십 년간 축적된 기존 인프라 위에 새 시스템을 얻는 사업이었다. 싱가포르의 데이터 플랫폼 구조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싱가포르와 근본적으로 체계가 달랐다. 5개 거점 도시마다 도시계획 조례가 제각각이었고 주민동의 절차의 법적 요건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었는데 강민혁의 제안서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현장을 아는 실무진일수록 불안감이 커져갔다. 기술팀의 한 엔지니어가 연동 설계 부분을 검토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재윤에게 슬쩍 물었다. 박 대리, 이 연동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존 인프라 규격이랑 전혀 안 맞는데. 박재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표준 모델을 적용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글로벌 표준이 한국 현장이랑 맞으면 제가 성을 갈죠. 두 사람은 쓴웃음을 나눴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길한 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 최종 보고 5일 전 그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 법률 검토팀에서 긴급 연락이 들어온 것은 오후 3시였다. 법률 검토팀장이 직접 전략기획팀으로 올라와서 강민혁을 찾았고 회의실 문을 닫은 채
30분간 이야기를 나눈 뒤 나온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해 있었다. 제안서에 포함된 데이터 플랫폼 구조가 올해 초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시민 데이터의 수집 변동 활용 범위가 개정안이 정한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고, 이대로 제출하면 제안서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같은 날 오후 5시 기술팀에서도 경고가 올라왔다. 제안서에 설계된 인프라 연동 구조가 5개 거점 도시의 기존 시스템과 현실적으로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기술 검토 결과였다. 각 도시의 인프라 규격이 설치 시기와 납품 업체에 따라 제각각인데 강민혁이 적용한 글로벌 표준 모델은 이런 한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다. 2개의 폭탄이 같은 날 동시에 터진 셈이었다. 법적 결함과 기술적 결함이 겹치면서 제안서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대로 제출하면 수주 탈락은 기본이고 허위 기술 제안으로 정부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었다. 입찰 자격이 박탈되면 향후 5년간 국가사업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광급공사 수주전에도 연쇄적으로 타격이 오는 구조였다. 한마디로 대한ENC의 수주 파이프라인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였다. 강민혁은 자기 자리에 앉아 해외 인맥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컨설팅 펌 시절 동료, 해외 대학 교수, 자문업체 대표. 그러나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령 디테일을 아는 사람은 그 인맥 안에 한 명도 없었다.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의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도, 한국 기존 인프라의 현장 규격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다. 화려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한국 현장 앞에서 무력해지는 순간이었고, 강민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스펙과 인맥이 실무 위기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강민혁은 급한 대로 국내 대형 로펌에 긴급 자문을 의뢰했다. 법률 충돌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보려는 시도였지만 로펌 측 변호사의 대답은 냉정한 것이었다. 강 과장님, 이건 단순히 법률 조항 하나를 수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 플랫폼 구조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와 충돌하는 구조예요. 플랫폼 설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합니다. 5일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강민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3주간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고 그 무너짐의 원인은 처음부터 사소한 실무라며 무시했던 바로 그것들이었다. 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번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위기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목소리가 커졌다. 처음부터 현장 검토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박 대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사소한 실무라고 잘렸잖아. 그리고 누군가가 입 밖에 꺼낸 한마디가 팀 안에 조용히 퍼졌다. 오 과장님이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박재윤은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오정수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을 떠올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쪽이 걸린다. 지자체별 조례를 대조해봐라. 그때는 그냥 베테랑의 노파심 정도로 들었던 그 말이 지금에 와서는 전혀 다른 무게로 가슴을 짓눌렀다. 과장님은 이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구나. 박재윤은 휴대폰을 꺼내 오정수의 번호를 찾았다. 잠깐 망설였다. 과장님이 휴가 보내진 건 강민혁 때문이었고 지금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손가락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오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재윤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박재윤은 한순간 말이 막혔다가 이내 터지듯 쏟아냈다. 법률 검토팀의 긴급 연락,
개인정보보호법 위배 판정, 기술팀의 인프라 호환 불가 경고, 로펌까지 투입했지만 5일 안에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결론. 말하는 동안 박재윤의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았고 마지막에는 거의 의조리듯 말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당부하신 거 제가 강 과장님한테 전달했는데 묵살당했어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밀었어야 하는 건데.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오정수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놀라울 만큼 담담한 것이었다. 재윤아, 내 잘못 아니야. 그리고 걱정 마. 나도 좀 준비해 둔 게 있어. 네? 준비해 둔 게 있다고요? 응. 혹시 몰라서 좀 만져두고 있었거든. 내일 내가 나갈게. 너는 오늘 퇴근하고 좀 쉬어. 전화를 끊은 뒤 박재윤은 한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과장님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고 혼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밀려나면서도 배제당하면서도 이 팀과 이 회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밤 11시 강민혁은 텅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엉킨 제안서가 떠 있었고 옆에는 로펌에서 보내온 근본적 재설계 필요라는 검토 의견서가 놓여 있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자신감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남아있는 것은 공포뿐이었다. 이대로 가면 자신의 커리어는 끝이었고 김태진 상무에게까지 불똥이 튄다는 것을 강민혁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ENC 본사에는 비상이 걸려 있었다. 전날 밤 법률검토팀장이 올린 긴급 보고서가 경영진을 타고 올라갔고 기술팀의 경고까지 합쳐지면서 밤새 임원들의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렸다. 8조 원 규모의 국가사업 제안서에 법적 결함과 기술적 결함이 동시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대한ENC의 규모를 감안하면 산해 지진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김태진 상무는 아침 일찍 전략기획팀에 내려왔다. 강민혁을 회의실로 불러 문을 닫고 30분 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회의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표정은 한쪽은 다그치는 얼굴이었고 한쪽은 고개를 숙인 얼굴이었다. 회의실에서 나온 김태진 상무는 팀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시간을 더 달라고 해봐. 최종 보고 일정을 일주일만 연기할 수 있는지 발주처에 확인해. 팀장이 발주처에 연락을 넣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한 것이었다. 정부 사업의 일정은 공고대로 진행되며 특정 업체의 사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이었다. 최종 제안서 제출까지 남은 시간은 4일. 그 안에 법적 결함과 기술적 결함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ENC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었고 제출하지 못하면 수주전에서 자동 탈락이었다. 김태진 상무가 강민혁에게 다시 물었다. 강 과장, 솔직히 말해. 4일 안에 수습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강민혁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법률 문제는 로펌에서도 손을 들었고 기술 연동 문제는 현장 데이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동안 사소한 실무라고 잘라버렸던 것들이 전부 발목을 잡고 있었고 지금 와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곧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강민혁은 차마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네트워크로 한국 법률을 고칠 수 있어? 지금 그 소리가 나오냐? 김태진 상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조카를 밀어준 것은 자신이었고 그 조카가 8조 원짜리 국가사업을 말아먹으면 불똥은 고스란히 자기에게 튄다는 것을 김태진 상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상무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 소식이 회장 이수만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전 11시 회장 비서실에서 전략기획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회장이 직접 내려오겠다는 통보였다. 회장이 실무부서에 직접 내려오는 것은 대한 ENC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었고 그것은 곧 사태의 심각성이 최고 경영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었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강민혁은 자기 자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것인지 허공을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김태진 상무는 회의실 안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만지작거렸고 팀장은 보고 자료를 정리하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오후 1시 회장 이수만이 전략기획팀에 도착했다. 65의 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답게 말이 짧고 직설적인 것으로 유명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자리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상황 보고해. 김태진 상무가 먼저 나섰다. 법률 검토팀의 의견과 기술팀의 경고를 요약하면서 되도록 사태를 가볍게 포장하려는 것이 역력했다. 회장님, 일부 법률적 쟁점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수정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술팀 쪽 지적도 설계 조정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회장이 김태진 상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차가운 것이었다. 일부 법률적 쟁점, 로펌에서 근본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기술팀은 현실적으로 호환 불가라고 했고 그걸 수정 가능한 범위라고 하는 건가? 김태진 상무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회장은 이미 법률 검토팀장과 기술팀장에게서 직접 보고를 받은 뒤였고 김태진 상무가 사태를 축소하려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강 과장, 회장이 강민혁을 불렀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다. 네, 회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8조짜리 국가사업을 이따위로 준비한 거야? 법률 검토도 안 하고 현장 확인도 안 하고 해외 자료만 갖다 붙여놓은 게 제안서야?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강민혁이 입을 열려 했지만 나오는 것은 변명뿐이었다. 회장님, 법률 환경이 예상과 달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올해 초에 바뀌었는데 그 부분을 미처 시행령이 바뀐 건 올해 1월이야. 제안서 작업 시작한 게 석 달 전이고 석 달 동안 바뀐 법률 하나를 확인 안 했다고? 그리고 기존 인프라 호환 문제는? 이건 법률이 아니라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 강민혁이 대답하지 못했다. 김태진 상무가 끼어들려 했다. 회장님, 강 과장이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 수준의 데이터를 확보한 건 사실이고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인 보완만 이루어지면. 김상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진 만큼 무게가 실리는 목소리였다. 지금 변명할 시간이 아니야. 4일 남았어. 이 제안서를 살릴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것만 대답해.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김태진 상무도 강민혁도 팀장도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4일 안에 법적 결함과 기술적 결함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제안서를 완성한다는 것은 이 회의실에 있는 누구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회장이 테이블을 한번 짚으며 말했다. 그래서 어쩔 건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낡은 서류 가방을 든 오정수였다. 면도를 깨끗이 한 얼굴에 다림질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 며칠간 밤을 새운 흔적이 남아 있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오정수에게로 향했다.
팀원들의 눈이 커졌고 박재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으며 강민혁은 얼굴이 굳어진 채 오정수를 바라보았다. 오정수는 회의실 안으로 한 걸음 들어서며 회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실례합니다. 전략기획팀 오정수 과장입니다. 제가 한 가지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오정수를 올려다보았다. 이름이 낯익은 듯 혹은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 회장의 얼굴에 스쳤지만 바로 떠올리지는 못하는 눈치였다. 오 과장, 지금 이 상황에서 보고할 게 있다는 건가? 네.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안 제안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오정수가 서류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회의실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물었다. 회의실 노트북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오정수는 USB를 꽂고 파워포인트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 뜬 것은 강민혁의 프레젠테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화려한 그래픽도 애니메이션 효과도 없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필요한 도표와 구조도만 들어간 슬라이드였지만 표지에 적힌 제목 아래로 목차가 촘촘하게 이어져 있었고 슬라이드 수만으로도 상당한 작업량이 들어갔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강민혁이 얼어붙은 표정으로 오정수를 바라보았다. 김태진 상무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회장의 옆에 앉아있던 오래된 임원 하나, 경영지원본부의 정 전무가 오정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잠깐, 오정수? 그때 그 사람이야. 신도시 마스터플랜. 정 전무의 중얼거림은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회의실에서 또렷하게 울렸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15년 전 한국 최초의 복합 신도시 마스터플랜. 업계를 뒤흔든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아직 이 회사에 있었다는 것을, 그것도 과장 직급으로 있었다는 것을 회장은 그 순간에야 떠올린 것이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 과장, 보고해보게. 오정수는 고개를 한번 숙인 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넘겼다. 이 순간을 위해 밤잠을 줄여가며 준비한 것들이었고 2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것들이었다. 오정수가 슬라이드를 넘기는 동안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화면에 뜬 슬라이드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핵심 문제가 무엇이고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대안이 무엇인지가 한 장에 하나씩 정리되어 있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슬라이드였지만 볼 사람이 보면 한 장 한 장에 담긴 밀도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오정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한 글자도 흐트러지지 않는 정확한 것이었다. 회장님, 현재 제안서의 핵심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 플랫폼 구조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충돌합니다. 둘째, 기존 인프라와의 연동 설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제안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해결책이었다.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다. 오정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도가 화면에 떴다. 복잡한 법률 충돌 문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구조도였다. 법률 충돌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안서는 시민 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에서 통합 수집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그리고 올해 시행된 시행령 개정안에 전면으로 위배됩니다. 강민혁이 3주간 붙잡고도 풀지 못한 문제였고 대형 로펌까지 투입하고도 근본적 재설계에 필요라는 답만 돌아왔던 문제였다. 오정수는 슬라이드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다. 해결 방법은 겉으로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중앙 집중형 구조를 버리고 분산형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로 전환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가 자체 데이터 주권을 유지하면서 통합 플랫폼은 메타데이터만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시계획법 제47조의 지자체 자치권 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데이터 처리 범위 제한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법률 조항 대조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왼쪽에는 도시계획법 제4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시행령 개정안 조문이, 오른쪽에는 각 조항에 대응하는 제안서의 설계 구조가 한 칸씩 매칭되어 있었다. 법률과 기술이 한 장의 슬라이드 위에서 교차하며 맞물려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 기획자라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었다. 회장의 옆에 앉아있던 정 전무가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얼굴에 놀라움이 번져 있었다. 로펌의 변호사 여러 명이 매달려도 풀지 못한 법률 충돌을 기획자가 슬라이드 2장으로 정리해낸 것이었다. 두 번째, 인프라 연동 문제입니다. 오정수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5개 거점 도시의 인프라 연동 구조도가 화면에 떴는데 각 도시의 기존 인프라 규격이 하나하나 기재되어 있었다. 설치 연도, 납품업체, 통신 방식, 데이터 형식까지. 이런 정보는 어떤 보고서에도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현장을 다니며 발로 확인하고 사람을 만나 들은 것들이 오정수의 머릿속에 축적되어 있었고 그것이 슬라이드 위에 옮겨져 있는 것이었다. 현재 제안서의 연동 설계는 글로벌 표준 모델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한국의 기존 인프라는 도시별로 설치 시기와 납품업체가 제각각이라 글로벌 표준과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걸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터집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사소한 실무라고 잘라버렸던 것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핵심 쟁점으로 화면 위에 올라와 있었다. 대안은 하이브리드 연동 모델입니다. 오정수가 구조도의 핵심 부분을 가리켰다. 신규 시스템과 기존 인프라 사이에 변환 레이어를 두는 겁니다. 각 도시의 기존 규격을 살리면서 상위 플랫폼과 연동하는 방식인데 이 모델의 원형은 15년 전 복합 신도시 마스터 플랜에서 이미 설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구축한 인프라 호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각 도시의 현재 규격에 맞춰 조정하면 기존 인프라 활용률을 극대화하면서 신규 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정 전무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 마스터 플랜 호환 모델. 당시 업계에서 처음 나온 개념이었지. 그걸 설계한 사람이 자네였어. 오정수는 대답 대신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5개 거점 도시별 단계적 구축 로드맵이 화면에 떴다. 각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맞춘 추진 일정, 주민동의 절차의 법적 요건을 반영한 단계별 스케줄, 예산 배분 구조까지. 지자체 실무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저 빼곡한 표에 불과했겠지만 이 분야를 아는 사람이 보면 소름이 돋는 수준의 정밀함이었다. 오정수의 설명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화려한 수식어도 영어 약자도 자기 자랑도 없었다. 슬라이드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문제가 정의되었고 원인이 짚어졌고 대안이 제시되었다. 강민혁이 3주간 해결하지 못한 법률 충돌과 기술 연동 문제가 오정수의 슬라이드 위에서 하나씩 풀려가는 과정을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다. 10분이었다. 오정수의 브리핑은 10분 만에 끝났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오정수가 말했다. 이 구조로 가시면
법적 리스크는 원천 차단되고 기술 연동 문제도 해결됩니다. 4일 안에 기존 제안서의 핵심 골격을 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부 작업은 팀원들과 함께하면 됩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자신이 해외 인맥을 총동원하고 글로벌 데이터를 쌓아 올리고 대형 로펌까지 투입해서 3주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만영 과장이 슬라이드 몇 장으로 10분 만에 정리해버린 것이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영어 약자와 글로벌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것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했고 법규와 현장과 사람을 아는 27년의 깊이가 만들어낸 것은 진짜였다. 그 차이가 이 회의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김태진 상무는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자기가 밀어준 조카가 무너진 자리를 자기가 밀어낸 사람이 수습하는 꼴이었기 때문이었다. 회장 이수만이 천천히 오정수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지만 실제로는 몇 초에 불과했다. 회장의 눈빛에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다. 놀라움, 안도, 그리고 그 뒤에 감추어진 무언가. 17년간 과장 자리에 묶여 있었던 이 사람의 이력을 회장이 몰랐을 리 없었고 그 17년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회장이 기억하지 못할 리도 없었다.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닿는 것이었다. 이게 전략기획팀의 진짜 실력이군.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팀원들의 눈에 빛이 돌아왔고 박재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오정수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17년을 기다린 사람의 얼굴에 승리감이나 복수의 빛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표정이 거기 있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 과장, 이 프로젝트 네가 마무리해. 필요한 건 뭐든 지원해 줄 테니 4일 안에 끝내. 오정수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고개를 들어 팀원들을 둘러보며 이 사람다운 한마디를 덧붙였다. 다들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같이 하면 돼. 오늘 저녁은 내가 쏠게. 팀원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에는 안도와 감사와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텅 빈 것 같던 회의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 오정수는 이미 소매를 걷어붙이며 자리에 앉고 있었다. 그로부터 4일간 전략기획팀은 불야성을 잃었다. 오정수가 잡아놓은 골격 위에 팀원들이 살을 붙여가는 작업이었는데 오정수의 일하는 방식은 강민혁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고 팀원들을 부품처럼 쓰는 대신 각자의 강점에 맞게 역할을 나누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함께 완성해가는 방식이었다. 재윤아, 네가 법률 대조표 세부 항목을 채워줘. 개인정보보호법 쪽은 네가 제일 꼼꼼하니까. 유진아, 5개 도시별 인프라 현황 데이터 정리는 네가 맡아. 표 만드는 건 네가 나보다 낫잖아. 팀원들에게 일을 맡기면서도 이건 네가 잘하니까라는 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오정수였고 팀원이 작업을 가져오면 고칠 부분을 짚어주되 여기만 다듬으면 완벽해라는 말로 마무리하는 것도 오정수였다. 밤새 작업하는 동안에도 오정수는 2~3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탕비실로 갔고 믹스커피를 타서 팀원들에게 한 잔씩 건네며 조금만 더 힘내자라고 말했다. 새벽 3시에 받아드는 믹스커피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팀원들은 그 4일 동안 처음 알았다. 강민혁은 그 4일간 유령처럼 존재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일을 맡기지 않았고 그가 입을 열어도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3주간 팀을 지배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투명인간이 된 것이었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벌어진 일이었다. 실력이 드러난 자리에서 허세는 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4일째 되는 날 오후 최종 제안서가 완성되었다. 오정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검토하고 됐다라고 말했을 때 팀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오정수는 쑥스러운 듯 손을 내저으며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다 너희가 한 거지라고 말했지만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제안서는 기한 내에 제출되었고 2주 뒤 대한ENC는 국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서에는 법률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이 타 제안사 대비 압도적으로 우수하다는 문장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정수가 밤잠을 줄여가며 채워 넣은 바로 그 부분이었다. 수주 성공 소식이 전해진 날 대한ENC 본사 로비에 축하 현수막이 걸렸고 임원들의 축하 인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감사팀의 사후 조사였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다. 강민혁이 체결한 해외 컨설팅 자문 계약이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는데 감사팀이 자문업체의 실체를 파고들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자문업체 대표는 강민혁의 컨설팅 펌 시절 동료였고 3억 2천만 원의 자문료가 지급되었지만 실질적인 자문 실적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문 보고서라고 제출된 것은 해외 공개 자료를 번역해서 편집한 수준이었으며 그 금액에 걸맞은 전문적 분석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았다. 거기에 더해 강민혁이 김태진 상무를 통해 프로젝트 관련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경쟁사 입찰 전략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강민혁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외부로 나간 흔적이 감사팀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강민혁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허위 청구와 정보 유출 혐의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위원회 당일 강민혁은 끝까지 업무상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앞에서 그 주장은 힘을 얻지 못했다. 명문대 수석 졸업, 해외 컨설팅 펌 경력,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강민혁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그 무너짐의 시작은 사소한 실무를 무시한 바로 그 지점이었다. 김태진 상무도 피해갈 수 없었다. 조카의 채용 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프로젝트 총괄 배정 과정에서의 부당한 개입, 과도한 자문 계약에 대한 결제 책임이 겹치면서 사퇴 압력이 거세졌고 결국 김태진 상무는 잦은 사퇴의 형식으로 회사를 떠났다. 상무 자리에서 내려오는 날 김태진은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직행했다는 이야기가 사내에 돌았다. 모든 것이 정리된 어느 날 오후 회장 비서실에서 전략기획팀으로 연락이 왔다. 오정수 과장에게 회장실로 올라와 달라는 전갈이었다. 오정수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 이수만이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앉아. 회장이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고 오정수가 자리에 앉았다. 회장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오 과장, 이번 일은 잔이가 아니었으면 회사가 큰일 날 뻔했어. 8조짜리 국가 사업만이 아니라 입찰 자격 박탈까지 갔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렸을 거야. 과분한 말씀입니다, 회장님. 과분하긴. 내가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회장이 잠깐 말을 멈추었다가 이었다. 잔이가 17년간 과장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내가 모르는 줄 알았나?
15년 전 구조조정 때 노조위원장으로 나서서 직원들 지켜낸 거, 그 대가로 승진이 막힌 거. 다 알고 있었어. 오정수의 표정이 잠깐 미세하게 흔들렸다. 17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회장의 입에서 듣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바로잡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조직이라는 게 한 번 굳어진 흐름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만 회장이 오정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전략기획본부장 자리를 맡아줬으면 해. 특별 승진이야. 자네가 받아야 할 자리를 17년 늦게 주는 거라고 생각해줘. 오정수는 잠깐 침묵했다. 1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침묵 속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오정수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회장의 예상과는 다른 것이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는 과장이 좋습니다. 뭐? 제가 현장에 있어야 후배들이 편하게 일하거든요. 본부장 자리에 올라가면 회의하고 보고받고 결제하느라 현장을 못 봅니다. 저는 그게 안 맞아요. 회장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자네 진짜 안 변했어. 15년 전에도 그랬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일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회장이 한 번 더 권유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건 자네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야. 오정수가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님, 제가 본부장 하면 누가 후배들 커피 타줍니까? 본부장이 믹스커피 들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회장이 소리내어 웃었다. 한참을 웃다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다. 자네 같은 과장이 있는 회사는 망할 수가 없어. 알았어. 억지로 앉힐 수는 없지. 대신 특별 공로 포상은 받아야 해. 이건 거절 못해. 그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정수가 고개를 숙였고 회장이 커피잔을 들어 건넸다. 커피 한 잔 해. 오늘은 내가 타줄게. 회장이 직접 따라준 커피를 받아든 오정수의 얼굴에 17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 스쳤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오정수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내려놓아진 것처럼 보였다. 며칠 후 아침, 전략기획팀 사무실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다. 오정수가 가방을 자기 자리에 내려놓고 탕비실로 향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놓고 출입문 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출입문이 열리고 박재윤이 들어왔다. 왔어? 오늘도 힘내보자. 오정수가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박재윤이 양손으로 받아들며 웃었다. 과장님, 이제 커피는 제가 타드릴게요. 본부장님한테 커피 타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슨 본부장? 나 과장이야, 과장. 과장이신 게 더 무서운 거예요. 회장님이 본부장 하라는 걸 거절하는 과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정수가 믹스커피 봉지를 흔들며 웃었다. 이 맛을 아직 모르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남줄 때 타는 믹스커피야. 한유진이 들어오며 과장님, 저도요. 하고 손을 들었고 뒤이어 팀원들이 하나둘 출근하면서 탕비실 앞에 작은 줄이 생겼다. 오정수는 한 잔 한 잔 타서 건네며 이름을 불렀고 건네받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들었다. 왔어? 오늘도 힘내보자. 웃음소리가 사무실을 채웠고 믹스커피 향이 탕비실에서 복도까지 퍼져나갔다. 오정수의 자리에는 여전히 빛바랜 커피잔과 형광펜으로 줄 그은 법규집이 놓여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그가 27년간 지켜온 도시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전략기획팀의 만년과장 오정수는 오늘도 가장 먼저 출근해서 가장 먼저 커피를 타고 있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실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기 위한 실력이고 다른 하나는 쓰이기 위한 실력입니다. 화려한 이력과 인맥으로 무장한 실력은 눈에 잘 띄지만 정작 위기가 닥치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오랜 시간 현장에서 묵묵히 쌓아온 실력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진짜 필요한 순간에 빛을 냅니다. 오정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이유는 17년간 과장 자리에 머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세월 동안 자기보다 후배들의 성장을 먼저 챙기고 자기 이름 대신 남의 이름을 올려주고 묵묵히 팀을 바쳐온 그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실력이란 결국 사람을 향하는 것이고 진짜 어른이란 자기 몫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딘가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실 모든 오정수 과장님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